CNN 시청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시민들이 주한 미군 병사의 한국 귀화를 반대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미국 전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90%가 넘는 미국 시민들이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주한 미군에 관한 단 한 편의 보도 때문이라니 대체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보자. 내 이름은 에린 모건.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치 칼럼니스트로 일한 지 7년째다. 사람들은 내 칼럼이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다고 말한다. 특히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다룰 때면 더욱 가차 없어진다. 나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지난 3년간 나는 매주 이 문제를 다루는 칼럼을 써왔고 이 주제로만 무려 52편의 글을 썼다. 오늘도 나는 평소처럼 방송국 녹음실에 앉아 차가운 마이크를 마주하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나는 에린의 시선이라는 10분짜리 코너를 진행한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었다. 주한미군 정말 필요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면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해지고 힘이 실리며 논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나는 냉정하게 사실들을 나열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미 자립할 능력이 충분하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조정실 너머의 프로듀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다. 청취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내 의견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논쟁이야말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자로서 추구하는 가치다. 녹음이 끝나고 방송국 건물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업무 관련 전화일까 싶어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자신을 미 국방부 정보 담당 관리라고 소개하며 나에게 극비의 제안을 해왔다. 그는 지금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낼 적기이며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앤드루 톰슨 중사의 사망 사건이 그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명료하고 직설적이었다. 국방부 내에서도 철군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으며 그들은 나를 통해 여론의 압박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신호, 즉 철군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의미였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가장 확고하게 철군을 주장해온 목소리였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많은 젊은 미군 병사들이 이억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던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는 한국까지. 이들의 희생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을까? 냉전은 이미 끝났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 이제 철수할 명분은 충분하다. 또 한 명이 죽었으니까. 말을 뱉는 순간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한,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가 되었을까? 이 낯선 느낌이 조금은 불편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다. 국제정치는 결국 이익을 다투는 게임이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나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질지 상상할 수 있었다. 또 한 명의 미군 병사가 한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철수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내 보도가 가져올 거대한 파급력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같은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다. 포천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야간 훈련 중 미군 병사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26세의 앤드루 톰슨 중사, 그는 순찰 중 절벽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나는 뉴스 화면에 나온 그의 사진을 응시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이.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워 국방부 고위 관리의 제안을 다시 생각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앤드루 톰슨의 죽음을 이용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려는 것이었다. 한 젊은 생명의 비극이 내 펜 끝에서 차가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많은 젊은 생명을 구할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앤드루 톰슨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애초에 그는 왜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국방부 관리로부터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울행 비행기표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직접 현장을 본다면 분명 더 설득력 있는 철군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메시지 마지막에는 이번 연락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출국 준비를 하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를 간다는 것이 과연 직업윤리에 맞는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 기사 한 편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적인 도전이었다. 여행 가방에 겨울옷을 쑤셔 넣으며 창밖을 보았다. 가을의 워싱턴은 단풍이 불타는 듯했다. 문득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앤드루 톰슨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또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따끔거렸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상세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심층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간다고만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내가 이 주제에 가장 열정적인 기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즉시 허락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철군이라는 결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나는 앤드루 톰슨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텍사스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해 2년 전 한국으로 파병되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자료는 그게 전부였다. 사진 한 장과 몇 줄의 글자만으로는 한 사람의 생생한 모습을 알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비행기는 나의 무거운 의심을 싣고 천천히 서울에 착륙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곧장 용산 미군 기지로 향했다. 잿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만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택시 창밖으로 본 서울은 내 상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다.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화려한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용산 기지에 도착해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기지 내에 마련된 추모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그곳에서 앤드루 톰슨 중사의 유품을 보며 기사 작성에 필요한 사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의 윤곽이 그려져 있었다. 한 젊은 미군의 비극적인 죽음, 이제는 철수할 때이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그의 유품들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추모 공간은 고요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앤드루 톰슨의 사진과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는 군화나 총기 같은 전형적인 군인의 유품은 없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해진 한국어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책장 곳곳에는 형광펜으로 그은 흔적이 가득했고 여백에는 영어로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한국 귀화 절차 요약기라는 제목의 인쇄물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까지 쳐져 있었다. 한글 노트도 한 권 있었다. 앤드루의 서툰 한글 필체가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날짜별로 정리된 노트에는 한국어 공부 계획,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 방문해야 할 장소 등이 적혀 있었다. 이건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은 테이블 한쪽에 놓인 작은 봉투였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치킨집 쿠폰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림에는 앳된 영어 글씨로
앤드루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 종이에는 아이들의 작은 손도장과 하트 그림이 가득했다. 너무나 이상했다. 눈앞의 유품들은 내가 상상했던 미군 병사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한국을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군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강렬한 부조화가 나를 감쌌다. 앤드루 톰슨,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 검은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펼치기 전에 망설였다. 타인의 가장 사적인 기록을 훔쳐보는 것은 일종의 침해 행위였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결국 내 망설임을 이겼다. 첫 장을 펼치자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흥분된다. 몇 장을 더 넘기자 앤드루의 일상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의 놀라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소소한 교류까지. 일기장을 덮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만들려 했던 비극적 영웅의 이미지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 대신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던 한 젊은이의 진짜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 일기장을 챙기다 문득 이번 취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앤드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계속 추적해야만 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은서원 보유권이라는 단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 은서원 보유권을 찾아냈다. 서울 북부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다시 앤드루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매주 토요일 그곳에 갔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차에서 내리자 가을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보유권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그네 몇 개와 미끄럼틀이 놓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연 사람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앤드루 톰슨 중사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그의 이름을 듣자 그녀의 눈가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박은서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보유권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중 여러 장의 앤드루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소박한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앤드루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약 2년 전부터 앤드루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유권에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점차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함께 김밥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그저 함께 놀아주었다. 박 원장이 보기에 앤드루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아이들은 모두 그를 앤드루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사무실 한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앤드루가 아이 몇 명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뉴스에서 봤던 군인의 근엄함 대신 밝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앤드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박 원장은 앤드루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지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내가 용산 기지에서 발견한 귀화 시험 관련 메모에 대해 언급하자 박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앤드루가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으며 진지하게 귀화를 준비하며 자신에게 귀화 절차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기사 속에서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앤드루 톰슨은 실제 모습과 전혀 달랐다.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군인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주한미군 철수론의 상징으로 만들려 했는데 정작 그는 남고 싶어 했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아이러니인가? 박 원장은 앤드루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 역시 매우 힘들어한다고 했다. 특히 앤드루와 가장 친했던 지민이라는 아이는 며칠째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장실을 나와 보유권 뒷뜰을 지나갈 때였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누구냐고 물었다. 내가 앤드루 삼촌 친구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물었다. 앤드루 삼촌은 언제 돌아와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육원을 나서며 내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앤드루 톰슨은 단순한 주한미군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앤드루 삼촌이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이제 나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분명 이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나는 서울 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며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다. 가을 햇살이 도시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했다. 카페를 찾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떠난 후 앤드루가 남긴 노트를 한 권 더 찾았다며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정한 앤드루를 알고 싶다면 이 노트가 도움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였다. 나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다시 보육원으로 향했다. 박 원장에게서 노트를 건네받자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앤드루가 한국 귀화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작년 겨울 앤드루가 지하철을 탔을 때 객차 안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그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한국인이 일제히 달려들어 돕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구급차를 불렀고 어떤 사람은 노인을 편안히 눕혔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가방을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박 원장은 그날 이후 앤드루가 한국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과 낯선 이에 대한 배려심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는 것이다. 그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 내면에 흐르는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박 원장은 앤드루가 자신과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겉보기에는 무심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정칭과 배려가 흐르는 사회.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우리라는 개념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했다. 박 원장이 자리를 비운 뒤 나는 그녀가 건네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앤드루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앤드루의 한국 생활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었다. 노트에는 앤드루가 겪은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혼자 삼겹살을 주문해 먹었던 경험, 버스 기사와 서툰 한국어로 나눴던 대화, 이웃 할머니가 건네주신 귤의 달콤함까지. 그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복무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을 넓혀가는 여정 그 자체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앤드루가 작성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목록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의 예의와 배려, 어른에 대한 공경, 음식을 나누는 문화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마치 한국 문화의 정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보육원을 나와 다시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내 마음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찼다. 앤드루 톰슨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론을 강화하려던 내 계획이 얼마나 얄팍하고 무력한가. 그는 철군의 명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양국 간의 깊은 인간적 유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앤드루 톰슨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싶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다시 앤드루가 남긴 기록들을 펼쳤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일기장을 넘기다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작은 한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앤드루가 중앙에 앉아있고 주위에는 여러 명의 한국인이 둘러앉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에는 추석 음식으로 보이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해 보였다. 앤드루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내가 본 그 어떤 사진보다도 밝았다.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추석, 명절 저녁, 감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미군 병사를 집에 초대해 명절을 함께 보냈을까? 그들은 앤드루와 어떤 관계일까?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사진이 끼워져 있던 일기장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후니치킨, 김 사장님, 목요일 저녁 6시. 구글 지도로 검색해보니 용산 기지 근처의 작은 치킨 가게였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후니치킨은 알록달록한 간판을 단 소박한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튀김 기름 냄새와 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팀이 식사 중이었고 카운터 뒤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나는 앤드루 톰슨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김 사장님이라 불린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 역시 앤드루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나를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미군 병사들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내가 일기장에서 본 그 추석 사진도 있었다. 김 사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 전 앤드루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 그녀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앤드루는 한국어를 몰랐다. 손짓 발짓으로 주문하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녀는 웃었다. 그 후 앤드루는 단골이 되었고 두 사람은 점차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이야기를 하던 김 사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며 앤드루와 함께 복무했던 미군 친구들을 불러오겠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미군 병사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마이크와 제이슨이라고 소개했고 앤드루의 절친한 전우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앤드루는 부대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 늘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열정적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일시적인 관심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마이크가 추석 이야기를 꺼냈다. 늘 혼자인 앤드루를 안타깝게 여긴 김 사장님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다. 김 사장님은 그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었고 그녀의 가족과 함께 보낸 그 추석은 앤드루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날 이후 앤드루는 마치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며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김 사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 앤드루는 단순한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 추석 사진 속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제이슨은 앤드루가 계속 한국에 남고 싶어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무가 끝나면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거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비자 문제와 창업 절차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주한 미군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땅에 진심으로 뿌리내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다. 나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도저히 철군을 주장하는 그 기사를 쓸 수가 없었다. 워싱턴 본사에서 온 3번째 독촉 메일이 도착했고 편집장의 부재중 전화는 5통이나 와 있었다. 마감일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 온 지 사흘, 나는 앤드루 톰슨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처음 계획했던 기사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앤드루를 국방부가 원하는 철군론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묘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왜곡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열자 편집장이 제안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또 한 명의 미국 청년이 한국에서 죽었다. 얼마나 선정적인 제목인가.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제목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다. 앤드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컴퓨터를 덮고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았다.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은서 원장, 김 사장님, 앤드루의 전우들. 그들의 눈에 비친 앤드루는 이미 한국의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컴퓨터를 열고 새 문서를 켰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문장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철군의 명분이 아니라 이곳에 남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의 무게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국방부와의 암묵적인 약속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가? 정치적 의도에 영합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인가? 책상 위에 놓인 앤드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의 서툰 한글 연습이 가득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 나의 두 번째 고향. 그가 진심을 담아 쓴 이 문장들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빗소리는 마치 선택을 재촉하듯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그저 앤드루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졌다. 진실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국방부의 약속보다도 편집장의 기대보다도 더. 새벽녘, 나는 마침내 기사 제목을 정했다. 이 한 군인의 꿈, 앤드루 톰슨은 왜 한국에 남으려 해챘나? 이 제목은 편집장이 원하던 것도 국방부가 기대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앤드루의 진짜 이야기에 가장 가까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내 노트북에서 갑자기 화상통화 알림이 울렸다. 워싱턴 본사의 편집국장 마이클 하퍼였다. 그의 심각한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전야였다. 마이클은 인사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왜 아직 기사를 보내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본사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분명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내가 쓰게 될 기사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전략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기사로 의회 청문회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의 말에서 이 기사 뒤에 걸린 거대한 정치적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있자 마이클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내가 국방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들이 특별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내가 이미 어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들렸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다시 앤드루의 유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일기, 한국어 공부 노트, 그리고 그 사진들. 그의 유품 속에서 앤드루의 삶의 궤적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단지 주둥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꿈꾸던 한 사람이었다. 그의 달력 노트에는 한국 창업 비자 세미나라는 일정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날짜는 그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세미나 옆에는 27 비자 신청 서류 확인이라는 작은 글씨도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로 한국에 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의 윤곽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다. 또 하나의 희생양, 불필요한 주둔, 철수할 때.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 한 글자도 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그대로 쓰기로 결심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억지스러운 해석도 없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망설였다. 이 기사가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편집장의 실망, 국방부의 압력, 심지어 내 기자 경력에 미칠 영향까지. 하지만 이 모든 우려보다 더 강렬한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기사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다. 역시 편집장이었다. 그는 기사를 바로 읽어본 듯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철군론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정반대 방향의 기사를 썼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앤드루는 한국에 남고 싶어 했고 그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있으며 그의 삶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음대로 해 라는 말과 함께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어쩌면 내 글에 담긴 진실성이 그의 마음도 움직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후폭풍에 대비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국방부든 보수 언론이든 비난이 쏟아질 테니 각오하라고 했다.
놀랍게도 내 보도는 미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주류 언론들이 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는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다. 철군론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주둔을 주장하던 진영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얻은 듯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평범한 시민들의 공감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앤드루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앤드루의 죽음이 순전한 사고였으며 안전규정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보수 성향의 방송사들은 내 보도를 맹렬히 비난했다. 우리는 철수할 명분을 원했는데 당신은 왜 주둔해야 할 이유를 썼는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나는 조용히 앤드루의 유해가 안치된 곳 서울 외곽의 작은 미군 묘지를 찾았다. 그의 묘비 앞에 서서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누군가는 당신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지만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을 사랑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젊은이였다는 것을요. 묘지를 떠날 때 박은서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내 기사를 읽었다며 앤드루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담아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 역시 기사를 통해 앤드루 삼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번 취재는 내 기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정치적 압력과 기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나는 노트북에 새로운 기사의 초고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앤드루 톰슨의 의문스러운 죽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 때였다. 창밖으로는 광활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진정한 기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정치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전달자로서 말이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앤드루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이 나라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했다. 그의 꿈은 멈췄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내 펜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미국 상류층 사이에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전례 없던 한국식 센터가 비밀리에 문을 열었고 수많은 명사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약 대기만 1년이 넘는다는 이곳은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일까? 내 이름은 셀린,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엄마이다. 지금의 삶이 더 허없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토록 간단해 보이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하필 나일까? 수없이 나 자신을 괴롭혔다. 몇 년 동안 나는 유명하다는 불임 클리닉을 전전하며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매번 희망에 부풀었다가 또 매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희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던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유산 소식은 나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습관성 유산은 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거의 붕괴시켰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차마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늘 마음을 편히 가져 라고 조언했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 바스티안도 나만큼이나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는 늘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내 손을 꼭 잡고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었다. 마침내 수많은 시도 끝에 기적이 찾아왔다.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내 세상에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조차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귓가에 속삭이며 섣불리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가 무사히 자라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다. 의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었다. 초음파 화면 속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바스티안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마침내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과정은 여전히 나에게 혹독한 시련이었다. 수년간의 치료로 이미 약해진 내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심한 입덧으로 매일 아침 고통 속에서 눈을 떴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힘에 부쳤으며 누워만 있어도 세상이 빙빙 돌았다.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왔고 불면증에도 시달렸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바스티안은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며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그는 내가 출산 후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일 밤 인터넷으로 각종 산후조리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바스티안의 회사에 문제가 터졌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 하필 좋지 않은 시기에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고객과의 납품 기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들은 즉시 오류를 수정해야만 했다. 많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해결책을 찾았고 바스티안도 며칠 밤낮으로 고심하며 집까지 일을 가져왔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료 중 한 명인 준혁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준혁 씨는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그의 합류로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바스티안은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준혁 씨를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손님 맞이였지만 나는 몹시 긴장되고 걱정스러웠다. 임신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자신도 손님을 맞이할 기력도 없었다. 하지만 바스티안은 걱정 말라며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집 정리까지 모든 준비를 도맡아 척척 해냈다. 저녁 식사 당일 준혁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와인과 디저트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내 안부를 물으며 푹 쉬라고 배려해 주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바스티안과 준혁 씨가 주로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그들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 씨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나도 긴장이 풀렸고 대화 주제는 점점 다양해졌다.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세심했고 내 안부를 걱정하며 임신 중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어딘가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바스티안의 동료로만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졌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첫 아이라 모든 것이 걱정되고 두려웠다. 그때 준혁 씨가 우리에게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며칠 만에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에서 4주 동안 전문 기관에서 조리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산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보기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처음 듣는 개념에 나는 무척 놀랍고 신기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바로 육아가 시작되어야 하기에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럽기만 했다. 바스티안 역시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준혁 씨에게 미국에도 비슷한 조리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준혁 씨는 최근 미국에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만족도와 인기가 매우 높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출산 후 극도로 쇠약해질 내 몸에 대해 늘 걱정하고 있었다. 과연 내가 출산 후 바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산후 우울증에 대한 걱정도 컸다. 하지만 조리원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 기간 몸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나는 훨씬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산후조리원 정보를 알게 된 바스티안은 즉시 예약에 착수했다.
준혁 씨의 도움으로 그는 미국 내 한 한국식 산후조리원 책임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었다. 준혁 씨는 한국의 인맥을 동원해 우리에게 더 상세한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 주었다. 한국식 조리원은 최근 미국에서도 명성을 얻으며 산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현지 미국인들의 관심도 끌고 있었다. 전문적인 산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조리원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고 대기 명단조차 길었으며 상담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다. 상류층 인사들과 일부 유명인들이 대기 중이며 할리우드 배우나 유명 스포츠 선수의 아내들도 단골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예약은 보통 최소 1년 전부터 해야 했다. 심지어 예약금만 수천 달러에 달했고 VIP룸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바스티아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빈 방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조리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약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취소하면서 자리가 하나 생긴 것이었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고 시점 또한 내 출산 예정일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다행히 나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내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자연분만은 위험 부담이 컸기에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계획했다.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검사를 거쳐 수술 날짜를 조율했고 나는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바스티아는 나보다 더 걱정했다.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 몸이 극도로 쇠약했기에 작은 변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나를 동행하며 챙겼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면 즉시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는 늘 태어난 척 노력했다. 출산을 하루 앞둔 날 준혁 씨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순산을 기원하는 작은 선물, 귀여운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들고 왔다. 선물을 받는 순간 나와 바스티아는 큰 감동을 받았다. 준혁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전해졌다. 편지에는 이 모든 것을 꿋꿋하게 이겨낸 우리를 축복하며 앞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출산을 앞둔 긴장된 순간 이런 따뜻한 격려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수술 당일 바스티아는 내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극심한 형이증이 찾아왔다. 의료진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 순간 의료진들의 다급한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모 위험, 즉시 응급처치 시행.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기도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수술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내 생체 신호가 위험 수치를 넘었다는 말과 함께 마취과 의사가 긴급 호출되었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지만 주변의 긴박한 상황은 느껴졌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내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웠던 몇 분 동안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스티아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는 수술실 문 밖을 서성이며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 긴장의 15분이 흐른 후 마침내 우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의료진들도 한숨을 돌렸고 주치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괜찮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무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병원 복도에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바스티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다며 축하해 주었고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바스티아는 곧장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기다림과 고통이 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미국에서는 보통 산후 며칠 만에 퇴원하지만 나는 예약해둔 한국식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역시나 조리원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병원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여기저기서 울리는 기계음과는 전혀 달랐다. 조리원 내부는 고급 스파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섞인 은은한 허브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자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라는 김혜숙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어서 오세요, 푹 쉬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동안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혜숙 선생님은 조리원의 구조와 시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한눈에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된 곳인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산모 전용 스위트룸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30평의 넓은 공간, 부드러운 색감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지 색상부터 조명의 밝기, 침구의 소재까지 모든 것이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듯했다. 방에는 최고급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깔린 킹 사이즈 침대와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온열 기능 의자가 있었다. 세면도구부터 수유용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 산모를 위한 각종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다. 내가 망설이며 아기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라고 묻자 혜숙 선생님은 웃으며 신생아실에는 전문 간호사 3명이 8시간씩 교대하며 아기들의 천, 호흡, 수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혜숙 선생님은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부모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협력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와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밤에도 전문가들이 아기를 세심하게 돌봐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24시간 아기의 상태를 살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육아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출산 후 밤새 잠 못 자며 홀로 AI를 돌봐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안심하고 내 몸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루 일과는 마치 최고급 건강 리조트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이었다. 아침 9시 한방 마사지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후에는 부기 관리 마사지, 저녁에는 전신 이완 마사지까지 하루 3번 전문적인 관리가 이어졌다. 좌욕은 항균 작용이 있는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서 하루 2번씩 진행되었고 부기 제거용 공기압 마사지기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마사지실은 인상 깊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는 따뜻한 공간에서 15년 경력의 전문 마사지사가 개인별 통증과 부기 상태에 맞춰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다. 허리와 골반 주변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내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이라 확신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맞춤형 한식 식단이었다. 식사는 그야말로 산후 회복을 위해 짜인 보양식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세 끼 모두 한식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맛을 본 순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인 한방 삼계탕이나 전복죽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날마다 다른 약재를 넣어 영양을 더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산후부기 제거에 좋다는 미역과 들깨를 이용한 요리도 많이 나왔다. 한국의 산모들은 이런 식사를 당연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미국의 여성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다. 흥미로운 점은 조리원에서 주최하는 산모 동기회였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이 모여 육아기술부터 산후 우울증 대처법까지 평소 털어놓기 힘든 주제들을 공유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다. 지금도 그때 만난 엄마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한다.
이는 산후 우울증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런 방식만큼은 미국이 꼭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역시나 소문대로 한국식 조리원은 대만족이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이곳을 찾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느덧 조리원에서의 생활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2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했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김혜숙 선생님과의 경험이었다. 혜숙 선생님은 단순히 조리사 역할을 넘어 가족처럼 내 곁을 지켜준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밤낮으로 내 건강을 살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유독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던 날이었다.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피로감에 당황스러웠다. 그때 혜숙 선생님은 내 상태를 바로 알아채고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산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 만든 한방차를 권했다. 대추, 생강, 계피가 어우러진 달콤하고 부드러운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내 곁에 앉아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산후에 겪게 되는 심신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조리원을 떠나는 날, 혜숙 선생님과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짐을 정리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혜숙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예쁘게 포장된 수제 찜질팩을 건네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나도 준비해둔 작은 선물, 아로마 캔들과 핸드크림이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비록 짧은 2주였지만 이 인연은 내 인생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평온한 일상을 시작했다. 조리원에서 배운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썼다.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친구 이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첫 출산을 2달 앞두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조리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식 조리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따뜻한 보살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바나는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그 한국식 조리원을 예약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머물렀던 조리원은 향후 6개월간 예약이 모두 차 있었다. 미국 현지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대기 손님이 끊이지 않아 단기간 입실은 불가능했다. 실망한 이바나를 위해 나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정보를 모았다. 다행히 최근 같은 지역에 새로 문을 연 고급 조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설과 프로그램은 내가 경험했던 곳과 비슷했고 일부 시설은 오히려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다. 산후 피부 관리 프로그램까지 추가되어 이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로 보였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이바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리원의 일상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부터 전문가의 마사지, 24시간 운영되는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바나는 내 설명을 들으며 벌써 조리원에 가고 싶다며 산후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녀가 분명 만족할 것이라 확신하며 나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이바나는 건강한 딸을 순산했고 곧바로 조리원에 입소했다. 그러나 이바나가 입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내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밝고 활기찬 톤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너무 이상해.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한국식 프리미엄 조리원이라고 홍보하던 그곳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었고 직원들은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곳에 아기를 맡기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한국식 조리원이 어째서 이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 망설일 것 없이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내 아기는 100일이 지나 건강했고 남편이 집에서 돌볼 수 있었기에 나는 곧장 이바나가 있는 조리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첫인상부터 내가 머물렀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조리원 내부는 어수선하고 체계가 이제 없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전문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신생아실을 지나칠 때 소독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한눈에 보였다. 이바나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지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려니 하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었다. 식사는 제때 나오지도 않았고 영양 균형은커녕 아무렇게나 만든 음식이 나왔다. 신생아실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책임감도 없었다. 밤에 아기가 울어도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았다. 나는 즉시 조리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결심했다. 프런트에서 책임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문제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였다. 대화 도중 나는 이 조리원이 한국식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겉모습만 흉내낸 중국계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조차 없었다. 이바나는 차라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고 했다. 이 조리원을 추천한 사람이 나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나는 조리원 측에 퇴원과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내세우며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불합리한 조항이 많았고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내용도 있었다. 결국 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곳이 한국식을 사칭한 중국계 회사라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강경하게 나갔고 증거로 내부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의 강경한 태도에 조리원 측은 마지못해 환불에 동의했다. 이바나는 결국 그 엉터리 조리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불편한 몸으로 짐을 챙기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산후 회복의 결정적인 시기에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지금 이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관리였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즉시 해숙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그녀라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해숙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해숙 선생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침 방 하나가 일주일 정도 비게 되었는데 장기간 머물 수는 없지만 이바나가 긴급하게 요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것이었다. 해숙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제안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토록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바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낯선 환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컸고 몸도 불편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해숙 선생님의 조리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지친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여기는 정말 달라. 나를 믿어.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새로운 조리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고 은은한 한방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해숙 선생님이 직접 문 앞까지 나와 이바나를 맞이했고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안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특별히 준비한 찜질팩과 허브차를 건네며 고생 많았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라고 말했다. 이바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에 들어선 이바나는 마치 신세계에 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는 고급 침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산모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각종 기기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창계는 은은한 향을 내뿜는 가습기가 켜져 있었고 따뜻하게 유지되는 실내는 완벽한 휴식 공간이었다. 이전 조리원과는 전문성과 섬세함에서 차원이 달랐다. 조리원 생활이 시작되자 이바나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다. 매일 아침 7시에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를 시작으로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한 식단이 제 시간에 배달되었다. 오전과 오후에는 전문 마사지사의 관리가 이어졌고 산후 회복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신생 아실 덕분에 이바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한방 치료와 좌욕 프로그램은 그녀의 회복에 혁신적인 도움을 주었다. 매일 오전에는 한의사의 맞춤침 치료가 있었고 하루 3번 진행되는 약제 좌욕은 산후 회복 속도를 크게 높여주었다. 해숙 선생님은 수시로 이바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녀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특별한 관리를 추가로 제공해 주었다. 이바나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하루하루 회복되는 자신의 몸에 놀라워했다. 며칠 후 이바나는 나를 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진짜 한국식 조리원이구나. 정말 오길 잘했어.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한국식 조리원을 극찬했는지 알겠지? 이바나가 조리원을 떠나는 날, 해숙 선생님과의 작별은 유독 특별했다. 그녀는 해숙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따뜻하게 포옹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쏟아준 해숙 선생님의 정성과 보살핌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나 역시 해숙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바나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식 조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엄마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전문적인 관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보살핌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진짜 한국식 조리원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이제 나는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예비 엄마들에게 공유하며 그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을 넘어 모든 새로운 생명과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최고이자 가장 진실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한국 문화의 정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흉내낼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힘 말이다.